이제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토지 이용 자체를 규제하는 법이 국토기획법이고, 이건 도시개발사업을 우리 법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 만들 때도 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도 법이 정하는 절차가 있다. 절차를 위반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서 농지법을 보고 나면 이제 건물을 짓는 법을 배우시게 돼요. 건물 지을 때는 안전하게 건물 지어야 되니까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라는 행정 절차를 받아야 된다고요. 건축허가 안 받고 건물 지면, 그래서 이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건축법은 건축사가 잘 알겠죠. 건축사. 그렇죠. 건축사 이런 분들이 이런 건축법에 관한 내용들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형태로 건물 설계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허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설계도를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설계도를 건축사만 그릴 수 있어요.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설계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이제 건축을 잘 하시는 분들도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못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행위는 의사만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건축사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주택법으로 넘어올 때 30개 이상, 30개라는 것은 등기예요, 등기. 자, 단독주택이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안 따지고 등기 개수를 따지시면 돼요. 그럼 건설업자가 한 번에 30개 이상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이렇게 한 동을 줘요. 나홀로 아파트를. 그리고 그 아파트 개수가 60개예요. 이렇게. 101호부터 시작해가지고 15층까지 있는데 이거 계산해보니까 60개. 그럼 60개면 30개 이상을 짓는 겁니까?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주택법에 따라서 이 허가가 아니라 승인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이 행정 절차가 더 까다로운 절차인 사업계획 승인 이런 말씀입니다. 자, 어려우시면 그냥 승인하셔도 좋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자, 60개 이상, 30개 이상이면 이때부터는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 계획을 갖고 와라. 그럼 관청이 읽어보고 승인을 내주겠다. 자, 우리 공법에서는 무슨 허가든 승인이든 인가든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관청한테 가서 허락받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서류를 준비해서.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 승인이든 건축허가든 관청한테 가서 내가 건물을 줘도 됩니까? 주택을 줘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절차인데, 개수가 30개 이상이면 좀 더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돼서 사업계획 승인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야 돼요. 주택법에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여기 건축법에서 여기 주택 개수가 29개 이하는 뭘까요? 1개에서 29개 이하로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이 사람들은 다 건축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땅에다가 내가 살 단독주택을 하나 짓는 거예요. 그럼 단독주택 하나 지으면 당연히 1개 짓는 거죠. 그럼 건축허가 신청하러 가시면 돼요. 근데 어떤 건설업자가 여기 대전 외곽 쪽에다가 전원주택을 줘요. 전원주택을 땅을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24개로 필지를 나눠요. 땅을 이렇게 한 200평씩 이렇게 잘라가지고선 24개 집을 지을 때를 이렇게 줘가지고 그거를 분양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사들한테. 성형외과 의사한테만 딱 분양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24개 전원주택을 줘서 고급으로 줘가지고, 그래서 거기 의사인데 의사도 성형외과 딱 모여 살으라고 이렇게. 그리고 성형외과 이런 우리 인문들한테 막 영업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분양한다고. 여기 사시면 끝내준다고. 같은 이렇게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하니까 굉장히 좋을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24개를 짓는 겁니까? 건설업자 단독주택을? 그럼 뭐가 됩니까? 건축허가 정축허가. 주택을 29개 이하로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개수가 35개가 돼버리면. 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이게. 훨씬 더 서류를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요. 준비할 게. 우리나라는 기준이 30개예요. 물론 요게 예외적으로 50개로 바뀌는 예외가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보시는 건데, 기본 30개 이상 주택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그럼 이제 보죠. 상가나 공장은 어떻게 돼요? 상가나 공장. 상가나 공장도 개수가 있어요. 등기로 개수 셀 수 있죠. 상가를 이렇게 큰 쇼핑몰을 줘서 그 1층부터 이렇게 개별 분양합니까? 4평짜리를 그 개별 분양해요. 평당 3천만 원씩 해가지고 개별 분양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상가도 개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 구분 등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상가나 공장은 여기 보면 주택법이죠. 주택을 30개 이상 지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아오는 거지, 상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가나 공장은 무조건 건축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가, 공장, 교회, 병원 다 건축법이에요. 근데 뭐에 대해서만? 주택에 대해서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안 나누고 한 번에 주택을 짓는 개수가, 업자가 한 번에 주택 짓는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한 번에 이렇게 공사하는 개수가 몇 개냐, 이거에 따라서 30개 이상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되는 거라고. 사업계획 승인. 29개 이하 그러면 건축허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주택법에서도 이제 그렇게 사업계획이 맞아 주택을 지으면 이걸 이제 어떻게 분양할 거냐. 분양. 이거 분양까지 있어요. 분양. 아파트 분양할 때 우리 은행 가서 통장 가입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주택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분양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해요? 하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자, 민간에 있는 우리 민간 택지에서는 안 하는데 이제 공공택지 같은 데서 하니까 이런 분양가 상한제도 배우시는 거고.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배우면서 TV에서 들어오는 바나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분양가 상한제가 과거에는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를 다 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민간이 민간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민간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해서 분양가 요즘 많이 올라가는 아파트도 있죠. 아까 제가 재건축할 때 음마 아파트가 이게 분양가가 18억 하요 18억.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면 10억밖에 분양을 못해요. 근데 이거 18억에 분양할 수 있게 그 규제를 풀어준 거라고요. 음마 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15억이면 이게 수지를 못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8억 정도 분양하거나 뭐 20억 분양하면 더 좋은 건데 그걸 적정한 수준에 정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 겁니다. 음마 아파트가 재건축 같은 거 했을 때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안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규제를 했다가 풀었다가 막 정하겠죠. 그러니까 공법은 또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그래서 그러니까 12월 이제 우리 연말에 막 국회의원들이 법을 1초에 한 번씩 통과시켜요. 그 법 통과하면 1초입니다. 안건 통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동안 쫙 밀려있다가.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통과시킨 법도 몰라요, 물어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다른 거 신경 쓰느라고, 원래 국회의원들의 본업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잘 읽어보고, 이거를 진짜 국민들한테 좋은 건지 나면 심사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냥 비서관들이 이렇게 올려요. 올리면 그냥 통과시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자기가 통과시킨 법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쭉 있으면 그 이름 딱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 시험을 봐야 된다고. 법 통과한 내용을 아는지를. 모르면 꽈락 나오면 국회의원들 이제 탄핵해가지고 이제 몇 번 꽈락 나오면 국회의원에서 내리고 이랬다고,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또 내년에 또 우리 할 거 아닙니까? 막 지금 이제 총선 체제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이제 본업인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데 좀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통과시킨 법인데 모르면 모른다니까. 내가 언제 근데 내 이름이 들어갔냐, 막 이러니까.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이거를 등한시하니까. 그래서 그 법이 무슨 법인지는 알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우리나라는 너무 법이 많아요. 과잉입법입니다. 과잉입법. 우리나라 전과자 몇 명인지 아세요? 전과자가 얼마 전에 조사했는데 1140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여기서 애들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 빼야 되니까 애들 빼면 보통 한 1200 정도 애가 애들 숫자, 미성년자. 그러니까 한 3800만이 성인인데 그 중에 1140만이 전과자예요. 경찰서 가서 전과 기록 때문에 다 나와요. 전과자라고. 여러분 중에 전과자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말하는 전과자는 강력범죄 이런 거 말고 우리 행정 이런 걸 위반해서 아니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호프집을 했는데 모르고 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벌금 30만 원 받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징역이나 벌금 이런 거. 어쨌든 징역이나 벌금 받으면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법을 만들 때 그 과태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그 행정 질서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형벌이 아니에요. 질서벌은 전과 기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제재를 받는 거죠. 우리 주차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징역이나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는 거고 과태료는 그냥 과태료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 내고 끝나는 거죠. 경미한 위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법을 만들 때 과태료로 해도 될 거를 다 징역으로 벌금 만들어 온다고요. 간단한 행정 위반도. 왜 그런 거예요? 변호사들이 일이 많아야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또 변호사들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어떤 규제를 만들어 놓고 다 징역이나 벌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친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그런 게 있어요. 모르셨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이런 간단한 행정 위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행정 위반을 다 징역이나 벌금 때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과자 이렇게 양산돼요. 좀 있으면 이제 한 1,500만 되는 거예요. 성인 남자 중에 한 반이 전과자예요. 전과자가 되면 이게 징역에 우리가 무슨 살인 이런 거거든요. 무슨 상해 이런 강력범죄 말고 와가지고 진짜 웃기는 거예요. 어떤 거 목욕탕을 지으면 전과자 된다니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목욕탕 건물에서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욕탕을 지으면 그게 징역이나 벌금이 돼버립니까? 그럼 교도소 들어갈 때 선배들한테 너 왜 들어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 목욕탕에서 들어왔다고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무슨 일반적인 형법 위반을 해가지고 무슨 사기죄, 나는 사기, 나는 무슨 절도, 신명법 이런 분들인데 야 요즘에는 목욕탕 줘도 들어오냐?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게 지금 상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전과자 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간단한 거?
여기 대학생 학비 벌려고 이렇게 좀 과외 이렇게 전단지 붙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 버스에 붙어 있죠? 예, 그거 신고하면 전과자 되는 거예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 불법 부착물이거든요. 얘기하고 돈 주고 붙여야 되는데. 그럼 대학생이 학비 벌려고 또 바이올린 이런 거 레슨 하려고 돈이 부족하니까 그거 하면 전과자 돼. 그게 상식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국회의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 때 징역이나 벌금 이런 거를 다 과태료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상식적인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징역 벌금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 재판을 받자, 재판을. 하다못해 벌금형이라도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은 가서 재판 받는 거 되게 겁나잖아요. 가가지고 검사가 막 죄를 막 묻고, 그다음 변호사 또 선임돼야 되고, 변호사 선임하면 기본이 300, 아무리 싸도 300이잖아요. 로스쿨 요즘에 그런 분들 300 정도 해주시던데, 그 300이라는 돈을 내야 되고, 벌금은 30만 원 받고 이래 되잖아요, 이게. 내가 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 혼자.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자기 일거리가 막 생겨. 참 좋다. 이 상식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이제 나중에 공법 보시면 알아요. 뭐만 하면 다 징역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그 중개사법 시간도 그 중개사가 거기 이제 해야 되면 안 되는 업무 중에 여러 가지 벌금들 많잖아요. 사무소를 2개 내면 안 돼요. 본인 능력이지. 사무소 2개 내면 징역이나 벌금 간다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본인 능력이 있으면 사무실 2개, 3개 내서 막 영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인이 아닌 한 일반 개인이 중개업 하시면 사무소 2개 내면 그게 떴다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징역이나 벌금 들어가는 거라고. 외국에서는 전혀 법이 죄가 아닌 게 우리나라는 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공부할 때 승질이 많이 나요. 이런 게 진짜 이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법을 공부한다는 거는 이제 법을 또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조율이 있으니까 알아는 두시는데, 자, 우리 6개의 이제 법을 한 번씩 공부해서, 자, 시험 문항 수를 보면 12문제니까 여기서는 한 7문제를 목표로 잡으시면 되겠죠. 7문제. 7에서 한 8문제 맞추시면 되고, 여기 도시개발은 6개 중에 3개 맞추시면, 이 정비에서는 한 4개 정도 맞춰가지고, 또 합쳐서 7문제. 자, 농지법은 공부해도 한 문제밖에 못 맞고, 하나도 안 해도 찍어서 한 문제 맞히니까 그냥 한 문제 이렇게. 아니, 다 틀려도 돼요, 농지법은. 다 틀려도 되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한 4개, 주택법에서 4개, 이렇게. 그러니까 7개, 요거 합쳐서 7개, 합하면 8개니까 22개가 딱 나오죠. 농지법 하나 더 맞으면 23개. 이렇게 해서 이제 공법은 그 55점에서 60.42 정도를 목표로 잡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각각의 법률에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 밑에 대통령령, 국토부령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트. 자, 일단 거기서 법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까지를 이렇게 묶어서 법령이라고 써요. 법령. 조례는 묶으시면 안 돼요. 법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까지 이렇게 묶어서 그게 법령이 되는 거예요. 법령. 법률의 법자를 따고 대통령령의 령자를 따서 법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령. 그럼 제가 이제 어떤 말 하고 싶으냐면, 아까 우리 6개의 법이 있습니까? 공법에서는. 그럼 이 각각의 법률, 이게 법률이라고 불러도 되고 법이라고 불러도 돼요. 다 같은 말인데, 그 개별 법은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냐면,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 자, 법률 해도 되고 법 해도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근데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제 국회에서 제정하는 규범이죠. 국회에서 이걸 제정을 한다고요.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조문으로 만들죠. 1조. 이 법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규제를 쭉 만들어가지고 이 끝에 가지 한 120조까지 이렇게 조문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법률에다가 이런 규제를 정할 때 모든 세부적 사항을 다 정할 수는 없다고. 기본적인 규제만 하는 거예요. 법률에서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 기본적인 규제를 정해놓고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한테 당신이 만드시오 이렇게 권한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 법률 밑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령이라는 규범을 또 만듭니까? 자, 이거는 지금 우리 행정부의 제일 높은 대통령께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걸 행정입법이라고 그래요. 원래 우리 학교 다닐 때 법은 누가 만드셔야 돼요? 국회의 고유권한이죠? 예, 근데 국회가 법을 만든 다음에
아주 세부적 사항은 전문적인 사항들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걸 국토부 장관한테 넘깁니다. 국토교통부, 우리 부동산 쪽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가 국토교통부인데,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권한으로 만드는 령도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을 다른 말로는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요.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위에 대통령령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시행령이란 말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요.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면 법률에서 기본적인 규제를 정하고 대통령한테 세부적 사항은 당신이 정하시 이렇게 이걸 위임이라고 그래요. 위임. 법에서 위임을 해요.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또 아니면 더 세부적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조문에 써 있어요.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시오.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권한으로 이거를 조문 또 만들어요. 대통령께서 1조부터 한 100조까지 만들었어요. 조문을. 대통령령으로 세부 조항들을. 또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자기 권한으로 1조부터 세부적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50조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법률은 조문수가 120조문입니까? 근데 이게 법령이 되면 몇 조문이 돼요? 법령이 되면. 법령이 돼버리면 이 조문수가 27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 법률로 나와요? 법령으로 나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으로 나온다고,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면 270조 조문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다양스럽게 국토교통부령은 잘 안 내요. 너무 아주 세부적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령도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골라서 우리 책이 써지는 거예요. 법률 쪽은 거의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법률 쪽 조문들은 중요한 거긴데 대통령령으로 세부적 사항을 정하시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적 사항을 정한다고 이렇게 위임을 한다고, 위임. 근데 위임을 한 이런 거는 너무 세부적 사항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실 필요는 없고 대통령령도 한 절반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밑에 대전시장님이나 서울시장님이 만드는 뭐가 있어요? 조례라는 게 있어요, 조례. 우리 조례를 뭐라 하면 자치규범. 이 규범은 여기 국토부령까지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이 자치규범은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 그다음에 대전이면 대전시 조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 보다 더 실질적으로 세부적 사항은 또 조례로 다시 한 번 더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무 가면 이게 필요한 거죠? 필요합니까? 시험에서는 안 필요한 거예요. 조례라는 그냥 그런 규범이 있다는 사실만 아시면 돼요. 조례. 대전시에는 대전시 조례가 있어요? 또 서울은 서울시 가면 서울시에만 적용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그 서울시장님이 만든 거, 서울시장님이 그걸 만들어서 대전시라든가 서울시 의회에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럼 통과가 되면 이 조례라는 게 제정되고 대전시 내에서만 적용하는 규범도 있다고. 보다 뭐 간판 크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간판 크기 이런 거. 이런 건 다 이게 조례로 정하는 건데 문제 이런 조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시험 문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봐야 되는데 대전시는 조례예요. 서울시 조례가 틀리잖아요. 그런 건 그냥 조례라는 규범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우리는 여기서 법률, 대통령령, 국토부령 얘네들이 하나의 세트로서 국토계획 이행하는 법률도 원래는 법령 이렇게 하셔야 되고 도시개발법도 도시개발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도 정비법령 이렇게 시험 문제 낸다고요. 법령이면 대통령령도 시험 문제 내겠다는 거야. 대통령에 쓰인 요 지문 자체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6개의 법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항상 그 대통령령, 부령이라는 게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법령, 항상 법령 이렇게 물어가지고 법률과 대통령령, 국토부령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우리 본 수업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옆에 보시면 행정청의 체계, 서열. 자, 아까 제가 우리 공법은 한마디로 규제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규제하는 법률 좀 6가지를 좀 구경했습니다. 근데 규제는 누가 누굴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의 주체와 규제를 받는 객체가 있죠. 자, 우리 규제는 행정청이 규제하는 거죠. 자, 우리 행정청이 우리가 6가지 법률을, 이 6가지 규제 법률을 집행한다고 그래요. 집행한다. 법을 집행해서 우리 일반인들을, 자, 일반 개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규제하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법은 이 일반 개인들이 뭐 토지도 있고 건물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거 아니에요. 권리 행사. 근데 권리 행사를 네 마음대로 못 한다 이렇게 딱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누구냐면 행정청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행정청. 행정청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꼭. 제가 올해는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행정청이 누구냐고 이렇게. 행정청은 우리가 원래는 사실은 이런 말씀입니다. 행정청의 개념 해가지고 행정청의 그 체계인데 그 263페이지를 보세요. 가운데 그림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이게 국토교통부, 그 밑에 특별시, 광역시, 도, 그 밑에 시군, 구,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선거할 때 이 사람들 이제 뽑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자, 원래 우리가 이 행정청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행정주체에서 나온 거예요. 행정주체. 이제 칠판 먼저 보세요. 이게 원래 행정주체라는 단어하고 행정청이라는 단어는 약간 달라요. 근데 행정주체가, 우리나라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주체는 국가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지방, 자치단체. 이분들이 우리 그 교과에서 말하는 행정주체예요. 우리 이제 그 대학교에 가보면 뭐 행정학과 이런 데 가보면 이거 제일 먼저 배우면 행정주체가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주체는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죠? 미국 연방정부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주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행정주체들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국가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유일한 국가죠. 조선민주주의가 아니고 이게 국가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쪽을 담당하는 부가 있습니까? 부? 네. 부동산 쪽 우리가 나라 지켜놓은 국방부, 농지에 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라는 게 있지만 우리 부동산 쪽에 담당하는 부서는 교통부죠. 국토해양부가 아니에요. 또 이게 개편돼가지고 국토교통부죠.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지금 국가라는 부서의 행정주체가 되는데 거기에 장이 있어요. 장. 국토교통부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그 장관자가 붙으면 그게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토교통부까지만 나오면 행정주체고 장관이 붙으면 행정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행정청. 근데 시험 볼 때는 그냥 행정주체가 행정청이라고 봐도 돼요. 공무원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행정주체가 행정청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행정청, 행정주체가 같은 거로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 목적상.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청이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분도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이쪽 관할입니다. 이게. 여기도 이제 장관이 계시겠죠. 자,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국가행정청이에요. 우리 시험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런 분들이 우리가 국가행정청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 국가 밑에는 누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 그래도 우리 국가라는 행정청 밑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청이 있는데, 뭐 이거죠. 서울특별시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대전 같은 광역시도 있을 테고, 세종특별자치시.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그냥 도도 있어요.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우리 이런 애를 뭐라고 그래요? 광역지방자치단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요.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선거할 때, 개표방송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것도 먼저 발표하면 되잖아요. 서울시장님 지금 누구누구 1등 달리고 있습니다. 대전시장님 누구누구 1등. 그거 다 발표하고 난 밑에 이제 누구 발표합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어. 시군 구청장들 이렇게 발표하죠. 그럼 우리가 보세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는 거예요. 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밑에 그 그림 보시면 서울특별시 밑에 자치구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죠. 그 다음에 우리 광역시에는 자치구도 있고 군도 있어요. 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천광역시 밑에는 뭐 서구, 남구라는 자치구가 있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구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구 이렇게 하셔도 돼요. 광역시 밑에도 기초로 구가 있다. 자치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 밑에, 우리 도 밑에는 뭐가 있나? 여기 제주특별자치도라든가 충청북도, 충청남도 밑에는 시군이 있어요. 시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청 밑에 무슨 청주시, 충청 밑에 영동군 이런 시군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이제 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 이렇게 올라요. 시군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군구 이렇게. 그럼 앞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행정청이면 장자 붙이면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처럼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입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그 다음에 그냥 도는 그냥 도지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이분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의사, 도지사 이 5명은 시도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이렇게 불러요. 시도지사. 이렇게 약칭으로 써요. 시도지사라고.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까? 이렇게 자치구의 구청장인데 이분들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시군구라고 쓸 거예요. 시군구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으실 거예요. 시군구라고. 자, 그러면 군수 옆에 있는 시장님은 기초고 도지사님 옆에 시장님은 광역이에요. 서열이 완전 틀린 거예요. 여기 시장님하고 여기 시장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걸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도지사 할 때 이 시장님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군수 옆에 있는 시장님은 도지사 밑에 있는 기초시장들이죠. 기초시장이죠. 충청북도 청주시 이런 분들, 충청남도 천안시장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기 국가 행사할 때 국가 기념식 뭐 3.1절 행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전시장 옆에 청주시장 앉으면 안 돼요. 의전 있죠, 의전. 그 가로로 앉는 분들이 같은 서열에 앉으셔야 돼요. 뒤로 딱 가셔야 돼요. 청주시장 뒤로 가셔야 돼요. 거기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앉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서열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지켜서 행정청의 서열을 알아두셔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행정청을 앞으로 국가행정청 장관, 그다음에 광역행정청, 기초행정청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조금 변형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행정청이에요. 그런데 페이지를 그 용어 정리로 가셔서 266페이지를 한번 가보실래요? 266페이지. 자, 거기 보면 그 국토계획법에 처음 들어가면 용어가 나오는데요. 국토계획법에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뭘 배우는 거냐면 계획을 배우셔야 돼요. 계획.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제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아까 법의 이름이. 자, 우리나라 국토 토지를 규제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 보세요. 우리나라 국토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토지에다가 행정청이 3가지로 계획을 만드는데, 계획. 여기 계획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 좀 한번 볼까요? 그 계획이 266페이지 그 1절의 용어 밑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고, 3번에 도시군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4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그 3가지 계획 이름을 좀 아셔야 돼요, 오늘. 그러면 광역도시계획하고 그 아래 2번은 그냥 참고로 보고 3번 도시군기본계획할 때 도시군, 그거를 도시란 말로도 줄였어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냥 도시 이렇게 써도 돼요, 도시. 그러면 도시가 어디예요, 도시? 그 도시기본계획은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에 설명이 있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도시 안에서 만드는 계획이라는 얘기인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도시 안에서 행정청의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규제하려고. 그 계획이 규제의 수단이라고, 수단.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토지 위에는 다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토지 위에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계획을 잘 지켜서 자기 토지를 이용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이 법이 국토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땅 주인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근데 규제하는 방법이 계획이라고, 계획. 그리고 계획경제 이런 거 하잖아요. 북한이 계획경제 하잖아요. 계획시키는 대로만 딱 치약 몇 개 만들어 딱 계획 딱 만들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계획경제인데 이것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국토에 대해서 행정청의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만 자기 토지를 이용하셔야 돼요. 계획 안 지키는 사람들은 처벌한다고요. 징역이나 벌금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계획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다. 중요한 계획이 3가지. 그리고 보면 광역도시 계획할 때 가운데 도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기본 계획할 때도 앞에 도시로 시작하고, 오른쪽에 도시군관리 계획할 때 도시로 시작하는데, 도시자로 시작하는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 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립하는 장소가. 그럼 그게 어디예요? 여기 아까 우리 행정청, 아까 우리 행정단위 갈 때, 여기서 도시가 어딘가 한번 찾아볼게요, 도시. 자, 요건 제가 지금 보면, 지금 도시가, 특별시가 도시죠. 광역시 도시입니까? 네, 그리고 세종자치시도 도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제주도지사 할 때도 요 자치도가 하나의 도시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충청북도는 도시 아니에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는 도시가 아니라고요. 왜냐면 너무 넓어서 안 된다고. 너무 넓어서 충청도 밑에 청주시, 그 밑에 무슨 뭐 보은군, 이게 도시가 되는 겁니까? 아, 거기 지금 도시가.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거면 도시기본계획 할 때 그 도시가 어디냐는 거예요, 도시가. 도시가 행정처에 이렇게 서열대로 쭉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끝에 있는 도는 도시라고 보면 안 된다고요, 도시가. 아까 쥐가 이렇게 아까 하라며, 행정청 서열대로 할 때는. 근데 지금 여기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할 때는 그 시험 문제 이렇게 준다고요. 도시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또는 도에 대해서 그걸 도로 살짝 바꾼다고요. 시 또는 군이라는 그 단어를 도로 바꿔서 도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바꿔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계획을 만드는 그 장소가 좀 틀리잖아요.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데 충청북도 안에서는 만들 수가 없다고. 충청북도는 너무 넓어서 충청북도 안에 청주시로 들어가가지고 청주시 거기다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도시니까. 도시 범위를 잡을 때는. 근데 이런 걸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야 된다고요. 행정처에 서열대로 쓸 때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 자치도, 도가 맞는 거야. 이 사람들이 광역 자치단체의 장들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시군 구청장 있잖아요. 시군 구청장. 그럼 여기 구는 도시 아니에요, 구. 구는 예를 들어서 이쪽에 대전광역시 유성구다. 그럼 유성구는 도시가 아니죠. 유성구가 왜 대전시가 지금 도시로 이미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네, 근데 반면에 대전시보다 밑에 있는 기초 중에서 여기 청주시는 도시라고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군을 우리가 도시라는 개념으로 잡아야 되고, 그때는 여기 도하고 구를 빼고 이렇게 개념을 잡아서 이게 도시고, 그 다음에 이게 행정청 서열 쓸 때는 이렇게 또 개념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바꿔 써야 되니까. 그 제가 아까 처음에 55점 맞자고 그랬잖아요. 55점도 힘들다니까 하다 보면. 이것도 계속 볼 때마다 헷갈린다고요. 이게 민법은 처음에는 쉽잖아요. 들어보면 뭐 갑하고 우라고 계약 체결했는데, 예? 뭐 중간에 뭐 중도금 잔금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타고 터지고.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갑하고라고 단독주택을 매매한다. 근데 매매계약서고 나서 일주일에 불났어요. 그 단독주택이 홀랑 다 탔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민법 시간에 들으시면 돼요, 그죠? 그 화재의 원인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이게 화재가 매도인의 과실, 매도인이 술 먹고 불을 내버린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A씨 다 해가지고 불 낼 수도 있고, 그러면 매도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불날 수도 있잖아요. 벼락에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완전히 멸실됐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이제 또 그 사는 사람 책임, 그 부담을 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그런 걸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서는 쭉 들어보면 그 상황 자체가 이해가 돼요. 무슨 상황인지를.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법이 띄고 대법원 판례 같은 걸 작용해서 그 결론을 딱딱 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민법이 나중에 더 어렵습니다. 공법보다. 공법은 처음에는 들어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용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어떨 때는 특별시와 역시 도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특별시와 역시 시군으로 막 처리하고, 이래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든데, 그게 숙달이 되시면 공법 점수가 훨씬 더 꾸준하게 나옵니다. 민법은 시험이 이렇게 막 어려운 거 막 내버리면 점수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1차에서도 개론도 어렵죠. 항상 민계공이 문제예요. 민계공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 개론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경제학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 막 수요 공급도 배우고 이런 거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서 막 곡선을 옮기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거 되게 따지기 어렵잖아요. 그 그림을 잘 보고 따지셔야 된다고. 또 그런 거 그래도 나아요. 무슨 뭐 연금 같은 거를 한 달에 얼마씩 갚아요.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거 나오면 골치 아픈 거라고요. 그 은행 가면 알려주는데 그걸 왜 그걸 공부해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행 가서 뭐 한 5천만 원 꾸면서 20년으로 상환하면 얼마 갚아야 되냐. 이자는 몇 프로. 그럼 은행에서 컴퓨터 치면 바로 나오고 올라요. 얼마 나오는지. 근데 그거를 막 공식을 외워가지고 막 쓰고 막 그러죠. 그게 저기 우리 수학 정석책에 수학 투 부분 나와요. 에? 그 수열에 나와요. 수열에 나오는 겁니다. 수열. 그 수열에서 그 수학 투 서점 가가지고 수학 2 있었죠. 정석 2. 원도 못 푸는데 2를 푸시면 거기 나온 그 공식을 도출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걸 그 공식을 외워가지고 막 적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올해는 학교는 열심히 좀 하셔서 그 내년도 시험 볼 때 올해 학교론이 좀 평이했죠. 내년 학교론이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민법은 조금 올해 어려워서 내년에 민법이 좀 쉬울 거예요. 이렇게 거기 한번 이렇게 번갈아 이렇게 어렵게 나니까 그래서 이제 1차도 목표를 학교론도 55점 좀 어렵게 나온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을 한 65점 맞으면 너무 아슬아슬하니까
67점 이렇게 하나 정도, 한 70점 가까이 이렇게 맞게끔 민법을 열심히 좀 일단 해놓으세요. 일단 시험 과목을 하나 전략 과목을 해서 그 민법을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은 공법을 열심히 좀 하시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자꾸 포기하시는데 1, 2차를 같이 꼭 하셔야 됩니다. 아, 나 힘드니까 올해는 1차하고 내년에 2차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공부가 5년 가요. 경제개발 5개년으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 번에 첫 해 이게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죠. 공부 분량은 많은데 공부 하도 안 했으니까 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막 병도 생기고 나 이러다가 암 걸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근데 그 시험 끝나고 하시면 싹 다 그게 없어지니까 물론 이제 가끔 보시면 좀 드물게 좀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우리 너무 높은 형님들이 연세가 높은 형님들이 좀 건강을 좀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수업하다가 좀 안 좋으시면 나가세요. 조용히 나가서 찬바람 쐬고 오세요. 제가 그거 인정합니다. 좀 이상해요. 속이 막 미식거리고 그러면 지금 못 자겠으면 나가서 조용히 나가셔가지고 나가서 찬바람 쐬고 오세요. 이게 더운데 히터 틀어놓고 그러면 저도 지금 좀 확 올라왔는데 이게 좀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저는 굉장히 더울 걸요 지금. 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잖아요 지금. 이게 여기가 계속 더운 공기가 올라와가지고 이 순할 좀 밑에는 춥죠? 안 추우세요 밑에? 그 밑에 춥다니까 자꾸 좀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더 죽겠다니까. 여기 저 위에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좀 되게 더워요 이 위에가. 그래서 조금 뭐 저야 어차피 맨날 하는 사람이라 괜찮은데 이게 듣는 사람이 떠드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저 힘들 것 같은데 안 힘듭니다. 이게 듣는 사람들이 훨씬 힘든 겁니다. 왜냐면 듣는 건 자꾸 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드신데 좀 하시다가 조금 이상하다 어지럽다 그러면 나가서 찬바람 쐬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바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행정청이 지금 누군지가 설명을 드립니다. 행정청은 국가행정청이 있고 광역행정청이 있고 기초행정청이 있다. 시장, 군수, 구청.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막 씁니다. 약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이제 시도지사 이렇게 막 쓸 거예요. 그럼 속으로 이 시도지사는 특별시, 광역시, 세종자치시, 제주자치도 도지사님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밑에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시군구청장들은 굉장히 많아요. 한 250개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시군구청장들 되게 많죠? 시도지사는 우리나라에 몇 명 있어요? 서울특별시장님 한 분 계시고, 직위. 광역시가 우리나라에 6개 있죠? 6개 있죠? 요즘에 수원시가 인구가 100만이 넘었어요. 그 수원시가 지금 경기도 수원시니까 기초 걸려요, 기초? 근데 수원시가 울산보다 인구가 더 많아졌어요. 근데 울산은 광역시잖아요. 그 수원도 그래서 광역시로 좀 승격해달라 계속 지금 그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랑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가 광역시가 되면 7개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아직까지 6개. 세종자치시 우리 1개 있죠? 제주도도 뭐 1개니까. 그다음에 우리 도가 8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그 다음에, 있죠? 경상남북도 이렇게 해가지고, 도는 8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광역이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기초들이 쫙 계신 거죠. 자, 여기서 읍면동장님은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읍면동장님도 행정청이에요. 자, 읍면동장님도 우리 동사무소 동의 행정청이라고요. 근데 시험에서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이장님 있는 거야. 근데 이장님은 행정청이 아니에요. 이장님은 그냥 동네에서 시키는 거예요. 이장님 하시라고 이렇게. 이장님 이렇게 전달상 같은 거 있을 때 이장님 통해서 방송하고 이런 거지. 이장님은 돈 받고 이게 하시는 이게 이제 일종의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합니다. 공무를 수탁받은 개인이라고 합니다. 이장님이 이제 월급 뭐 몇십만 원씩 받으시고 그 행정 업무에 전달 역할만 하고 그런 거지 행정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장님은. 아까 유인촌 이장님 하다가 장관님 하신 거 이렇게. 행정청이 아니었는데 행정청을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거 잘하면 그것도 이제 운이죠. 뭐 그분의 어떤 능력이고 잘했든 못했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앞에 공법 공부할 때 기초 이제 몸을 푸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법은 6개 가지가 있고 각각의 법률에서는 이렇게 세트 구성이 돼가지고 법률, 대통령령, 부령 이런 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 그 다음에 그 행정청이 누군지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국토계획법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틀을 한번 좀 잡고 쭉 다음 주까지 이제 국토계획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맨 처음에 이제 법 제목을 한번 보시는데 어디냐면 266으로 와야 될까요? 266. 거기 보시면 맨 위에 그 국토계획법에 이게 세 파트가 있어요. 선계획 파트, 후 개발 파트, 토지거래 규제 파트. 이게 이제 국토계획법의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국토기획법은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서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계획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 만드는 파트가 있고, 이 계획을 잘 지켜서 이용을 해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 토지 위에서 이용행위를 할 때, 이 계획에 잘 맞는 형태로, 이용을 다른 말로 개발이란 말도 씁니다. 자기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할 때는 이 계획을 잘 지켜서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처벌하겠다. 이게 국토기획법의 가장 이용에 관한 법률이니까. 그래서 국토기획법에서는 크게 여기 계획 만드는 파트인데 여기 이용하기 전에 먼저 개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선계획이라고 해요. 선계획. 자, 우리나라 토지에서는 계획이 일단 먼저 나와야 된다. 행정청의 의무입니다. 행정청이 우리나라 토지 위에서 다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계획의 이름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중요한 계획. 자, 이름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죠? 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먼저 수립해요, 관청이. 자, 그 아래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도시 기본계획.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하고 이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사실 이게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인데,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도시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자,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이 토지 위에 수립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토리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도시관리계획이에요. 제가 지금 쓸 때 군자를 지금 빼고 쓰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법에서 약칭으로 써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하면 이게 발음도 어려우니까 도시군이 결국엔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 아까 도시,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군이 도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분석을 해보면 네. 자, 우선 시험에서는 얘가 잘 중요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우리 국민들의 권리 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직접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위에 있는 2가지는 장기 발전 방향이에요. 장기적으로 자,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은요, 이렇게 훈화 같은 거 할 때 장기 발전 방향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는 분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우리 교감 선생님까지는 방향 제시하는 분이죠. 우리 학생들 몸 건강해야 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 여기 고향이 청주인데, 그래서 여기는 항상 우리 식구들 같아요. 대전 내려오는. 제가 내일은 이제 대구 가고, 모레는 광주를 가는데, 올해도 제가 이렇게 계속 돌아야 됩니다. 이게 미친 짓이에요, 사실은. 일주일마다 계속 이렇게 돌고 올라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내년 10월 달까지 그 짓을 해야 돼요. 돈을 주면 한다라는 결론이죠, 돈.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딱 보면 속물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속물이에요. 저는 돈만 하는 인간이라서. 돈 주면 딱 가죠. 근데 각자의 도시에는 좀 성격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여기 대전도 조금 그런데 대구가 보면 계속 도시 도착하면 뭐 똥땅거리고 있어, 계속. 대구는 도착하자마자 터미널부터 막 짓고 있고요. 그 복합터미널 그래가지고 대구는 지하철하고 KTX하고 버스가 다 한 건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가 지금 굉장히 그 아파트값 많이 뛰었다고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저쪽에 저기 대구에 야구장을 새로 짓는데 삼성이 그쪽에 뭐 롯데백화점도 막 들어오고 막 거기 난리도 아니에요. 수성구 쪽에. 그러니까 대구는 막 아파트 값이 계속 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광주 가면 조용해요. 광주 그냥 이렇게 조용합니다. 터미널도 조용하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정권에 따라서 그런 게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대전도 좀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세종시에서 뚱땅거리지 여기는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종시 때문에 우리가 대전도 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이 소외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대전에 했던 그런 거를 좀 빨아간다는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전 쪽으로 많이 이사를 나가셨으니까. 자, 일단은 3가지 계획이 있는데 잠깐 쉴 시간이 됐네요, 우리 그렇죠? 네. 잠깐 쉬었다 또 보겠습니다.